오늘 거세경제는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중국 경제 망했다 소리들이 계속 나와요. 다른 유튜버들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부채 때문에 망하느니 뭐 지역 경제 때문에 망하느니 부동산 때문에 망하느니 계속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착각입니다. 네. 근데 실제 지금 우리 그 지구촌 글로벌 경제 중에 제일 탄탄한 게 인도, 중국, 러시아입니다. 네, 맞아요. 네. 다른 나라는 무역 흑자를 낼 수가 없는데요. 얘네들은 지금 세계의 돈을 이제는 달러만 긁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돈으로 다 때려 긁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내년도에는 국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채권 국가는 중국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의 긴축이 되게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가 이상한 정책 같지만 그걸 실제로 보면 긴축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해야 되는 그걸 먼저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10월 16일,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연임하는 순간부터 정책은 바뀝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시진핑 연임은 확실해진 것 같고요. 아, 그럼 긍정적이죠.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과 이게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지난 한 1년 동안을 거슬러 가면서 다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무너진 건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공급망 붕괴.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공급망 붕괴는 중국이 물건을 안 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 인플레이션 붕괴는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돈들을 찍어서 그렇죠. 써버린 이유가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 많이 풀어서 이제 딱 이제 괜찮아질 때 하필 전쟁이 터져서 이 꼬라지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공급망 붕괴로 인한 세계 경제의 몰락은 사실은 중국이 원인인 건데, 자, 이러한 몰락을 그냥 피차 생각하지 못한 변수로 이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든 건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 후자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있는 그 중국의 공급망 붕괴 작전은 시진핑의 집권 전략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국 경제를 망쳐가지고 자국 경제의 생산력을 망쳐가지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 집권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쪽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중국에 의한 그 공급망 붕괴가 일어난 처음 단초는 올 초와 작년 연말부터 이어졌던 중국의 에너지 대란입니다. 석탄 대란이죠. 이 석탄 대란이 일어난 요인을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금지해갖고 그렇게 됐다. 그렇죠. 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네. 그 뉴스가 보도가 많았죠. 네. 근데 네.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몽골하고 중국 감숙성에 가면 그냥 석탄이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그냥 긁어와도 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석탄이 쌓여서 물론 질은 좀 떨어지지. 하지만 그런 석탄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석탄 부족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난이가 어불성설이라고 그때부터 주장했어요. 이건 고의적으로 석탄 공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의 에너지원 중에 55%에서 60%가 석탄이에요.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중국의 전기들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 전기 요금이 뭐 생산 단가에 보면 굉장히 싸요. 대규모로 하기 때문도 있지만 일단 중국의 전기 요금이 낮게 억제되어 있어가지고 중국 애들이 전기를 정말 펑펑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방식의 에너지 위기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시진핑이 갑자기 온난화 대책한다고. 얘네가 원래 이거 탄소 배출인가 신경 쓰던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석탄 발전소들을 전부 없애라라고 정책을 만들었고, 2030년도 전까지 석탄 발전소들을 전부 다 화력이나 다른 걸로 대체하라고 거길 내렸고, 때마침 이게 다 국영기업이거든요. 중국의 에너지 사업들은. 그냥 화력발전소를 주로 담당했던 애들이 이붕 전 총리 일가들이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 다 맡아서 해요. 중국 에너지 정책의 주요 장관들을 비롯해갖고 대기업들이 다 이북내 집안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그 전력 부분에 이제 이붕 전 총리 이쪽이 다 잡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이제 시진핑하고 시비가 붙으면서 일단 호주에서 이제 사오는 석탄들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킨 거예요, 시진핑이. 명목은 뭐냐면 비자금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즉 석탄을 싸게 사오면서 비싸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중장부로 돈을 유출했다고 비리 혐의 조사를 막 세게 때렸어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석탄 수입을 줄이면서 사실상 이제 석탄 발전소를 안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생산 공장들이 전부 다 셧다운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이 줄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력 부족 때문에 생산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진핑이 군권이라든지 정치 관련한 그 각종 조직들은 전부 다 섭렵을 해갖고 사실상 장악을 했어요. 서진핑 지금도 투표하면 97% 나옵니다. 93%, 97% 나옵니다. 그만큼 정치 권력하고 군 권력은 장악을 하는데 하나 못한 세력들이 자본 권력이었어. 중국 내 자본 권력. 즉 장점인 이후로 그 경제 개방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제 고관 대작들, 홍얼다이들 2세들이 전부 다 그 사업들을 쥐고 앉아가지고 중국 경제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얘네들은 시진핑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무슨 정책을 내놓거나 뭘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면 시진핑 말을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두면 차기 대권을 창출하는데 산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대 세력이 이 경제 권력 자본 계급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동원한 게 코로나 셧다운하고 전력 공급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게 아니었으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국은 계속 물건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공급망을 통해 갖고 공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전기를 줄여보니까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그 생산이 줄어든 만큼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 그게 1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의 중국의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게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입니다. 그 중국의 은행들이 막 쓰러지고 있어. 그 쓰러지는 은행의 그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리스크예요. 헝다의 부도인 거죠. 헝다도 부도를 일으켰지만 그 외에 있는 큰 기업들도 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헝다가 지금 400조 원대의 부도를 내놓고 지금 그 400조 원대의 부동산들을 진행 중인 공사도 있고 막 짓고 있는 것도 있고 할 거 아니야. 이거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게 짓던 아파트라도 팔라고 1+1부터 시작해갖고 막 90% 하니 이런 걸 해주는데 중국 정부가 헝다에 전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지방 정부에 떠맡겨 버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못 하게끔 일가구 1대출만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의 부동산 업계가 헝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동산 업계들까지 전부 다 자빠지고 있고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던 부동산 경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안에서 이러한 부동산 위기로 잠식돼 버린 자본을 일경 2천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의 400조 원은 돈도 아닌 거야. 그냥 중국 전역에 이 부동산이 전부 무너지면서 일경 2천조 원이 공중으로 떠버린 거죠. 근데 시진핑은 오히려 이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경 2천조 원 중에 진짜 서민들이 자기 집 못 구하고 막 짓다가 날리고 이런 거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다 투기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기 세력들이 해먹고 있던 돈지랄들을 할 수 없게끔 사실상 파산을 시켜버린 거고 그것 때문에 중국의 부자들이 돈 좀 있는 애들이 전부 작살이 난 거예요. 물론 개중에 이제 선의의 피해자도 끼어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부가 90%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구제해주기 위한 정책을 내놔요. 근데 막 다주택으로 막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고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는 상태로 팔아서 정리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과연 그만큼 시진핑처럼 살벌한 정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책이 어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금융 붕괴가 금융 버블이 이게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자체가 다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대출을 못 해줍니다. 따라서 기업한테 들어가야 될 생산 비용도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시진핑은 이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힘든 서민들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시진핑이 펴면서 서민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고요. 부자 돈을 뺏어서 서민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부자들한테 강제로 헌금을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오히려 금리를 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고 중국발 경제 위기가 가속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어디 간 게 아닌데 지금 있는 주변 국가들이 한꺼번에 떨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 투자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거의 20만 채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15억으로 평균 잡으면 30조 원 가까운 돈들이 한국 시장 안에도 중국 자본이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묻혀 있겠어, 중국에는. 그만한 돈들을 못 돌아가고 목을 죄버렸기 때문에 시진핑한테 저항하려고 했었던 이른바 이제 반시진핑 경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왜 중국은 미국이랑 다른 차원으로 금리를 내려가면서 지네 경기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이 상황을 유지시키냐면 중국은 공급망 붕괴로 인해 갖고 물건 값을 올려버린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인플레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이 인플레이션은 중국이 다시 공급망을 회복시켜 줄 때까지 안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내수 경제고 사회주의 경제에 가까운 정부 주도 경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찍소리를 못 합니다. 정책은. 버틸 수 있죠. 다른 나라 버틸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데모 나고 난리 나고 막 그럴 나죠. 건데 중국은 시원하게 예를 들어 서민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집 한 채씩 빌려줄 수도 있어요. 정부 그렇죠. 돈으로. 가능하죠. 예. 왜?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돈이 해외에 나가서는 값어치가 없을지 몰라도 중국 내수를 살리는 데는 얼마든지 마이너스 통장을 찍어낼 수 있는 돈이거든요.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거래되는 돈하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돈을 구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현재 국가 디지털 화폐 전환을 가장 먼저 이뤄낸 국가예요. 이미 이제 일부 그동안 우리가 핀테크에서 쓰던 돈들은 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국가주도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나라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을 국가가 다 갖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는 얼마든지 중국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고 대신 해외에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갖고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들이 버블로 망해버려라 라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외국에서 돈 뽑아 써가지고 버블난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융 개혁을 하기 위한 고금리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저게 금리가 풀리고 정상적인 사회활동, 경제활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급망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다른 대체 국가들을 하나도 못 찾아낸 거야, 미국이. 결국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그네들이 그동안 의존하고 있었던 공급망의 부활을 위해서는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뿌려주기 전에는 그러한
그러한 그 인플레 상황 해결 그리고 지금 있는 공급망 문제 해결은 안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시진핑은 자신한테 저항하고 있던 기득권 자본 세력한테 에너지 위기하고 이번에 부동산 위기를 통해 갖고 결정타를 매겼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 갖고 시민들한테 이제 돌아다니는 게 묻혀 있는 중국의 40%가 된다고 하는 지하 경제 자금들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통되는 화폐들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묻혀 있는 돈들도 이제 못 쓰는 돈이 돼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돈을 들고 해외로 나갈 수 있잖아.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금융거래에 CICA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해서 이 디지털 신용장 거래를 2015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들어 이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인도, 중국, 그리고 브릭스가 가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제적인 기축통화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중국은 자신이 원하던 거를 다 얻었어요. 물론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기업인들과 서민들이 힘들긴 했지만 시진핑은 자기가 원했던 산현미 그리고 서구 경제의 붕괴 그리고 중국의 기축통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물론 전 세계를 아우르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 경제의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축통화 영역들을 확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올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또 다시 이 국가들이 뭐 코로나 재건이 됐든 경제 재건을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금리가 이 3%대로 올라버린 미국 돈은 사실상 빌릴 수가 없어요. 너무 고금리라서 돈을 못 빌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돈을 풀어줄 국가가 어디겠냐는 거죠. 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브릭스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자본 지원을 본격화할 것이고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앞으로 달러 거래를 하지 말라요. 그러면 세계 경제는 초반 내년부터 중국이 주도하는 그 그룹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그룹들하고 미국이 주도했던 기존의 서구 그룹들하고 둘러 나눠지게 될 거고 그 상황에서 나중에 누가 세계 패권을 쟁취할 거냐 그걸 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도 아무리 지금 제조업이 어렵고 힘들다고는 하지만 종이호랑이가 아닌데다가 유럽이 전략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경제 패권의 양패 구상 상태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중국이 그만한 위치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망하네,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부도나네. 그런 거는 우리 이 서구식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예측인 거고요. 중국은 얼마든지 국가주도 정책으로 가고 있고 시진핑은 포퓰리즘을 앞세워서 다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경제 해봐야 민주적인 서구식 경제 해봐야 돈 있는 놈만 부자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서민한테 돌아가는 거 없다. 사회주의식으로 해서 똑똑한 내가 권력 쥐어잡고 그 돈으로 갖고 니네들한테 낙수 내려줄게 라고 하는 정책을 피고 있고 이게 중국 인민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11월 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패배하게 되고 시진핑은 이제 이달 말에 원활하게 산여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총리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시진핑의 나름대로의 권력 2인자를 누구를 앉히느냐만 지금 그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고, 시진핑은 이제 후추나를 원하고 있는 거고, 이제 반시진파에서는 후추나 말고 진해 쪽 최소한 중립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는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에 주석 자리만큼은 산여임이 확실해졌다라고 보게 된다면 내년 이후에 중국 주도의 경제, 중국의 돈들이 다시 한번
1대1로 같은 형태로 전 세계에 투자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지. 근데 1대1로 때는 너무 양아치 짓을 했고 돈 빌려주고 그 돈으로 갖고 자기 일하고 자기 인건비로 도로 빼먹어버리는 짓을 했고 이제는 미국이 빌려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찾아가는 게 중국이 미국형의 금융산업, 금융 비즈니스로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패권에 미국과 당당하게 겨루게 될 시점이 이 내년 정도일 것이다. 아니면 이게 좀 미국이 덜 버티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 한 1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미 시진핑은 얻고자 하는 세 가지를 다 얻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망한다 소리 한 6개월, 1년 가까이 들었는데 망하긴 개뿔이나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죠. 중국 경제가 돼 있다는 거죠. 아니 보시면 지금 이게 추정치예요. 2040년이랑 2050년 딱 10년 단위로 GDP가 올라가는 이 추정치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좀 이전 자료라서 그런데 현재는 이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인도가 13% 정도까지 네, 13%. 올랐다고 하고요. 그죠. 지금 중국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7, 8%선을 연말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마이너스 8.5 아닙니다. 네. 이거 완전 무역 흑자 대박 났어요. 지금 지금가. 러시아는 플러스 상태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지표를 써준 거고 실질적인 현실 팩트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점. 결국 우리는 중국이 1년 동안의 그 어떤 이 자해 정책, 자기네 경제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자해 경제 정책을 통했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걸 얻어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가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이 네 개가 브릭스란 말이에요. 그러네. 남아공은 제끼고 남아공은 이제 논외라고 치면 다 자원이 많고 아니면 인구가 많거나 인프라가 되어 있거나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경제 구성을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미국이랑 유럽에 밀릴 수가 있겠어요? 안 밀리죠. 미국과 유럽은 미국만 잘 사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유럽은 같이 잘 살 수가 없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유럽 특히 독일 털어먹기를 시전한 거고 그 덕분에 세계 2대 공업국이자 어떤 뭐 3대 경제 대국이었던 독일이 완전히 핏발렸다라는 게 현실인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은 중국을 등쳐먹다 안 되니까 유럽을 등쳐먹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적 영광은 그렇게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송 작가한테 국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여기서 양쪽에 등거리 경제 정책만 잘 피면 우리가 G2가 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경이라서. 네, 저도 중간에서 진짜 잘 해먹으면 등거리 경기만 진짜 잘하면은 지금 브릭스가 만들고 있는 이 경제 특구보다 우리 쪽이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아쉬워요. 조건으로 봐서 통일 한반도가 사실상 차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업국 독일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정학적 위치와 자원 뭐 여러 가지 기술 모든 것들을 노동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 최고의 적지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브릭스에서 한국이 교역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요 꼴랑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요게 우리가 이 사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은 중국이나 미국 쪽인데 우리는 최소한 3에서 5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끼면은 무조건 2, 3위는 다 가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전혀 안 하고 있잖아.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싫다. 중국은 뭐 그냥 미국이랑 싫다. 멀리 해야 되니까 싫다. 인도는 아예 더러워서 하지도 않아. 싫다. 브라질은 멀어서 싫다. 뭘 하겠다는 거지? 남아공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남아공은 거죠. 그냥 이제 네. 모르지. 아무튼 어쩔 수 없는데. 세계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기획이 필요한데 네. 경이네. 아쉽네요. 자, 여기서 거세 경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자.